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기로에선 지금 꼭 짚어봐야 되는 4가지 포인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감염 경로 모르는 깜깜이 환자 14%대. 그러니까 어디서 감염되는지 모를 분들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건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는 굉장히 갖는 의미가 큽니다. 한 명의 환자를 한 명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깜깜이 환자 한 명까지 발생할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환자분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알기가 어렵고요. 그 숨어있는 환자분들이 또 다른 환자분들을 모르는 사이에 전파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깜깜이 환자는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 뒤에 몇 배 또는 몇십 배의 환자분들이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또 모르는 환자가 숨어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확진자가 뭐 한두 군데에서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 여러 군데 교회에서 또 내지는 뭐 여러 상가나 뭐 커피숍이나 마을 행사 이런 데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나타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이제 예전에는 어디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 한 군데를 짚어서 이야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여러 군데 집단 발병의 소스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환자 발생,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이 각 지역에 대해서 각 발생했던 곳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환자를 통제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죠. 네, 정말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든지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진짜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16일 0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단계로 격상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교수님? 네, 이제 예전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이제 기준을 나누었었다가요. 6월 28일부터는 모두 용어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을 했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눴습니다. 7월 17일에는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권역별로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일단 예전에 제시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보면요. 1일 확진 환자 수가 50명 미만, 그리고 깜깜이 환자,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5% 미만, 그리고 전체에서 방역 내에서 발견되는 환자가 80%를 넘어서고 이런 발생의 정도가 잘 안정이 되어 있을 때 이럴 때를 1단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단계는 환자 발생 수로만 보면 50명에서 100명인 거죠. 또 그 이후에 권역별로 나누었던 상황을 보면요. 수도권으로 한정해서 봤을 때는 지역사회 내에 발생하는 환자가 40명을 넘어서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유행의 단계에 있을 때 2단계로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조건들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2단계로 올라간 것이죠. 네,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가 우리 뭐 이렇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둔 지가 이제 몇 달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였지? 가물가물해진 것 같아요. 너무 둔해졌어요. 어떤 게 좀 둔감해졌어요, 우리가. 네, 그렇죠. 이제 예전에 생활 속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태에 굉장히 오래 있었으니까 지금 2단계로 올라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좀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이런 상황이 제한된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실내에서는 50명,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요. 스포츠 행사, 지금 뭐 야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무관중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또 이제 공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을 하게 되고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고위험 시설이냐 아니냐를 나누어서 이제 방역의 조건들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권고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유치원 이런 곳이 중요한데 유치원이나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 3분의 1 정도만 등교를 하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최대 3분의 2를 넘어서지 않도록 등교하는 인원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정말 위기 상황인 만큼 한 마음으로 저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좀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생활 속에서 또 지켜야 할 국민 행동 수칙도 나와 있죠. 네, 그렇죠. 이제
사실은 개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어느 단계에서나 개인의 위생 수칙,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손위생을 잘 하신다든가 또는 이제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지킨다든가 이러한 점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임이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제시한 안에 보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내의 경우에는 50명, 실외의 경우에는 100명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모임이나 행사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운동도 운동하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친구나 동료들의 모임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좀 제한하시고 쇼핑을 하시는 경우에도 오프라인으로 현장을 방문하시는 것보다는 온라인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면 그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정부가 초기에 제시했던 안에 보면 100명을 넘어서면 3단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부분은 3단계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1, 2주가 중요한데요. 잠복기를 고려해서도 그렇고 또 환자분들이 이제 증상이 발생하고 나면 대개 1주에서 2주 정도가 지나가는 시점에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밟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중환자실을 점유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의료 체계에 부담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 2주의 상황을 지켜보고 단계를 더 올릴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환자의 발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면 그거보다도 더 이른 시기에 3단계로 격상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장마로 정말 국민 모두가 몸과 마음이 지치는 때인 건 네. 맞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위생 수칙도 거리두기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진단 세 번째 이슈 한번 뜯어볼게요. 2차 대유행 어쩔 수 없다 혹은 막을 수 있다. 네, 그렇죠. 이제 2차 대유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1차 대유행을 흔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저희가 몇천 명의 환자분들이 발생했을 때를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확하게 보면 유행이 완전히 끊어졌던 것은 아니죠. 유행은 계속 이어져 왔었고 그 유행의 정도가 커지냐 그렇지 않냐를 말하는 건데요. 사실 코로나19가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역의 목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최대한 발생하는 속도를 좀 더디게 만들어주고 또 특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는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전파가 되는 걸 최대한 막아주어서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우리 사회가 입는 피해를 최대한 막아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2차 대유행의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초기 방역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나라들이 2차 대유행의 위기를 지금 계속해서 맞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이거 피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국내에서 환자 발생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이야기했던 국가에서도 다시 지역사회에서 환자 발생이 있고 또 사망자도 발생하고 이런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막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환자가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벌써 8월 중순에 접어들었고 곧 9월이 되고 가을이 될 텐데요. 네. 가을이 되면 이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전파가 용이해지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네, 그 전까지 최대한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줄여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입는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긴급 진단 코로나19 짚어보고 있고요. 네 번째 이슈는 아마 모두가 가장 기다리는 소식일 거예요. 빨리 나와야 할 텐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어디까지 왔나? 진짜 궁금합니다. 네. 언제쯤 상용화가 될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네, 그렇죠. 너무 이제 궁금해요.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신데요. 치료제나 백신이나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료제도 수백 가지가 임상 연구 단계에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0여 종 이상이 임상 연구 단계에 있고 백신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임상 연구 단계에 진입한 게 약 25종 정도가 되고요. 지금 3상 임상 연구, 이제 3상이 끝나면 환자분 직접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될 텐데 3상에 진입한 게 5개에서 6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3상 임상 연구의 단계가 굉장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가장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실제로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입증해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연구들이 다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적어도 올해는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연구가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실제로 생산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려면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한 면에서도 우리 앞에까지 백신이 와서 우리가 쓸 수 있을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지금이